자,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전근대사 저 수업할 때 제가 맨날 했던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 연표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 유형은 무조건 순서다. 순서. 연표가 나오면 무조건 시간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국주의 시대라고 돼 있죠. 무슨 시대? 제국주의 시대. 자, 요 얘기부터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근대사를 아직 밟고 넘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쓰지는 마세요. 근대사 할 때 할 거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독점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양산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끼리는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자본은 쌓이게 되면 옆으로 팽창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760년부터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산업혁명도 영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토인비라는 학자가 1760년부터 나타난 이 영국의 어떤 이 경제 상황의 변화를 뭐라고 부를까 하면서 산업혁명으로 부르자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산업혁명은 이제 이 자본의 무한한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찍어낸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국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팽창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게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물건을 다른 나라에게 팔 때 경쟁력을 가지고 물건을 사주세요 이러면 잘 안 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통해서 물건을 강압적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국의 어떤 자본 축적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잘 살고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합니다. 이게 결합을 해서 제국주의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일제라고 하잖아요. 일제. 이게 일본 제국주의의 약자거든요. 일제시대라고 할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변형이니까 자본주의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공산주의라고 해야죠.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다수의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끼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는 구시대적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도 좀 자세히 배워봅시다. 도대체 공산주의가 뭐길래 이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지 그것도 좀 배워보고,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너는 첫 시간부터 공산주의냐?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깰 수 있는 것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고,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정리해보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또 이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저기 쓴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서구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시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일본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다른 나라의 어떤 세계적 여론 이런 거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도 다 처먹고 있는 중이니까 걔네들도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막 처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세계사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때 당시의 통치 방식이 어떠냐면 매우 강력한 통치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리고 또 모르긴 몰라도 뭐 또 초반에 좀 이렇게 좀 겁도 주고 공포 분위기도 조성해서 그러니까 뭐 겁을 줘서 좀 이렇게 개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분위기가 필요했겠죠. 좀 제가 그 1사단 신교대 조교 출신인데요. 그 관광버스에서 이제 그 306 보충대,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이제 관광버스에 태워서 훈련소에 입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조교들이
이 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색 모자를 쓰고 이렇게 열중쇼를 하고 딱 그 관광버스를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죠. 딱 이제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근데 이제 저희 때의 경우,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저희 때는 이 훈련소에서 어느 정도의 구타가 암묵적으로 허용됐었어요. 저희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포차가 딱 그 저기 관광버스가 도착하면 조교들이 상병이죠. 상병이 탁 그 문이 열리자마자 탁 올라가지고 그 맨 앞에 있는 애 있죠. 걔를 때려요. 그래서 군대는 절대 앞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걔를 이렇게 팍 때리잖아요. 그리고 이 씨발 소풍 왔어? 이러면 빨리 안 기어내려?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요.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말을 잘 듣는 인간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하겠지만 일본이 만들어낸 얘기 중에서 가장 열받는 얘기 중에 조선인과 여자들은 두들겨 패면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말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 10년대. 실제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조선인과 기집년들은 잘 패면 말을 잘 듣는다. 무단통치예요. 이 무자가 무슨 무자겠어요? 싸울 무령 무자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겁니다. 저는 이 시기를 이제 이 두들겨 패는 사람을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 헌병이라고 보면 돼요. 헌병들이 이렇게 두들겨 패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업무를 누가 맡는 거냐면 헌병들이 맡아요. 헌병들이.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헌병은 군인 경찰이죠. 그럼 아무래도 이 군인 경찰은 이 정도가 어때요? 아주 세죠. 셉니다. 뭐 이게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만 넣고 가도 맞아요. 헌병한테. 실제로. 입수보행하게 돼 있어? 뭐 이러면서 때리거든요. 그렇지, 안 돼 있지. 군인은 입수보행이 안 돼. 뭐 그렇게 때리는 거거든. 깡패 새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말은 헌병인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애들하고 똑같아요. 깡패 새끼들이죠. 깡패 새끼들이 이유 이씨 때려요, 없이 때려요? 그 이유 없이 때리죠, 깡패들은. 깡패들은 사람이 이유 없이 때려요. 지나가다가 너 눈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쳐다본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때리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10년대의 분위기가.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세계사적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일본이 이렇게 깡패처럼 우리를 때렸던 이유는 이 시대적 분위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눈치 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는 상황이에요. 자, 1917년에 여러분들은 이제 소련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꾸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안 돼 있어요? 쓰세요. 죄송해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서 일로 빼가지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고 좀 쓰세요. 러시아 혁명. 이 러시아 혁명이 우리 세계사에서 이제 볼셰빅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1917년이 연도가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922년에 우리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해요. 그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인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 소련은. 근데 이 러시아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뭐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저항이 돼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세계사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혁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소련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세계사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1918년이 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되는데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 종전회의가 열리는데 이 종전회의를 파리 강화회의라고 해요. 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 건 1919년 1월이에요. 오른쪽에다 좀 써주죠. 1919년 1월이라고. 다 같이 쓰세요. 위에 빈 공간 남겨놓은 게 이것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세계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회의가 뭐다?
파리 강화 회의다. 파리 강화회의는 1919년 1월에 개최가 된다. 근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연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연설이에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제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뭐냐면 약소국이 강대국의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미국은 되게 멋있는 나라네. 그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미국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미국은 식민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야. 미국도 이제 산업이 성장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애들이 식민지를 싹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 국가에 대한 미국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을 해방시켜 주자라는 논리야. 근데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되게 멋있는 나라구나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식민지 국가를 해방시켜 줘야 미국이 또 시장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야. 이렇게 강한 나라가 강대국의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않고 소수 국가들이 힘없는 나라들이 자결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게 이제 엄청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게 이제 3.1운동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까지 갑니다. 제가 3.1운동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철저히 또 승전국의 논리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승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있고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이 식민지가 있겠죠. 그러면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만 해방시켜 주자는 거야. 근데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일본이거든. 일본도 승전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우리나라에는. 근데 분위기는 바꿀 수 있었던 거지. 자, 이 시기를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시대다? 민족 자결주의의 시대다. 그럼 민족 자결주의 시대에는 일본이 승전국이긴 했지만 분위기가 지금 어때?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세계사가 바뀐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흐름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이 무단 통치 때처럼 아주 마음 놓고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때리기는 어려워. 그리고 그 이유는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더 그래졌어. 3.1운동 때 일본이 엄청난 탄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여론이 안 좋아져요. 아, 저렇게까지 사람을 때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1운동을 요 가운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는 뭘로 바뀌냐면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그러면 일본이 문화 통치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질서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잔인해지죠. 그리고 일본은 이런 걸 느꼈어요. 3.1운동을 보면서 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쉽지 않구나. 그냥 때려서 말을 듣게 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쳐 때렸는데도 이런 저항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뭔가 좀 이 난이도가 있는 통치 방식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게 문화 통치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해주고 안에서는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잘해주는 거야. 근데 안에서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민족 분열 통치예요. 민족 분열 통치. 우리 민족을 뭐 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데 민족을 분열시키려면 뭐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잘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일본이 잘해주는 사람을 선정해서 아주 잘해주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넘어오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전근대사 수업할 때도 매번 했었는데 그 나치 히틀러의 그 참모였던 사람이 괴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괴벨스가 프랑스를 침공하고 나서 만들었던 자서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가면 프랑스는 정확히 3등분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3등분 되느냐? 한 5% 정도 되는 전체 인구의 5% 정도 되는 콜라보레이터가 탄생한다.
콜라보레이터는 뭐야? 협력자들. 그러니까 독일에 협력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뭐지? 친일파들이 탄생하는. 우리 알죠? 그렇죠? 멋있는 사람들 많이 탄생하잖아. 그죠? 이름만 들어도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또 한 6, 7% 정도 되는 레지스탕스. 이게 4%를 감안하는 경우도 있고 7%뭐 이렇게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저항 세력이 있다는 저항 세력. 저항 세력. 그리고 90% 정도의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뭐지? 나라가 없어졌나? 이런 사람들. 근데 괴벨스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일로 1%만 옮겨도 이 민족은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때 이렇게 넘어간 이 문화통치에 회유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1910년대까지 뭐 했던 사람들이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면 이건 분열된다. 대표적인 게 이광수지. 이광수 이런 애들이 바로 저 통치에 넘어간 거야. 그리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걸 잘해주는 거는 우리나라를 진정성 있게 잘해주려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분열시키려고, 이간시키려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사기치는 거지. 여기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 사기 당해봤어요? 난 당해봤는데 내가 주식만 사면 상장이 폐지돼요. 소개시켜준 새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안 사는데 그 새끼는 그렇게 잘하더라고. 나이테 그렇게 잘하더라고. 고향도 울진이래요. 서울에서 고향이 울진인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하더라고. 나이테 술 한잔 먹더니 그냥 형이라고 해도 돼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말아먹은 거야. 사기꾼의 접근 방법 뭐야? 둘도 없어. 왜 지금 만났나 이런 사람을 막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지. 내가 이 사람을 좀 일찍 만났으면 내가 더 좋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그리고 애가 눈이 맑아. 내가 사람 눈 보면 거의 알거든 내가. 근데 이게 눈을 보고 있으면 눈이 맑아. 그래서 당한 거야. 이때 당시에 총독 이름이 사이또입니다. 라인 맞춰서 외우시라고요. 사기꾼, 사이또, 사사 이렇게 사기꾼, 사이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문화통치가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봅시다. 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끝모르고 성장하던 일본의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여기 1914년부터 1926년 7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8%에서 22%대예요. 일본의 경제 성장이 18%에서 22%대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요. 이때 일본이. 그러니까 끝모르고 성장하는 거죠.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엄청난 전쟁 물자를 판매하면서 진짜 돈이 콧구멍에 공기처럼 들어와요. 일본에. 그러고 났는데 이제 경제 공황이 딱 터지니까 일본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높이 올라간 만큼 그 공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을 때 휘청거리면 만회가 되거든요. 근데 끝모르고 올라가다가 휘청거리면 이 공포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이제 휘청거리니까 정치가 바로 혼란스러워져요.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기 계신 분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아요. 세계도 다 똑같아.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같이 무능력한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일본을 좀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경제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경제를 뭘 알아요, 군인들이. 군인들이 뭐 필립스의 곡선 이런 거 그릴 수 있겠어, 군인들이? 왜 이런 거 하지 마?
로렌츠의 곡선 이런 거 못 그릴 거 아니야. 군인들은 몰라. 그럼 군인들이 이 공항을 타게 하는 방법, 아니 군인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군인 무시하는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하여튼 하여튼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 공항을 왜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지 얘네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경제 공항은 그냥 해결할 수 있거든. 전쟁을 하면 돼. 군인들은 전쟁하면 경제 위기는 그냥 극복돼. 잘 생각해봐. 전쟁이 터졌다고 봅시다. 전쟁이 돈 먹는 하마죠. 그죠? 그럼 계속 군수물자 찍어내야지. 그죠? 군수물자 계속 찍어내야 되나. 그러면 여성들은 들어가서 군수 공장에서 일하면 되고 남자들은 징집해서 군대 보내고 그럼 실업률 없어지지. 일단 실업률이 문제 아니야? 공황이 되면? 그럼 실업률 없어져.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다 약탈이지. 그리고 전쟁 배상금도 다 받고. 그러니까 경제 공황은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웃긴 거야.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걷는 거야.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그 막혀 있었던 독일도 이제 히틀러가 이제 나오면서 결국 이제 이 길로 거는 거야, 다. 그래서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 다음에 일본의 황국 신민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오는 거야. 이 공황을 막고 이걸 위기 극복 과정에서 31년에 만주사변이 터져요. 뭐가 터져요? 일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한 게 뭐야? 만주사변이에요. 만주사변은 뭐냐? 일본 군인이 만주를 먹은 거예요. 만주를 통째로 다 먹었어요. 32년에 만주 국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쓰지 마세요. 37년에 중일전쟁 터져요. 41년에 태평양 전쟁 터뜨리죠. 이게 일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할 때 제가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니 어떻게 일본은 미국을 공격했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한 거야. 실제로 진주만 공습이 한 번만 더 됐잖아. 그럼 지금 미국과 일본의 위치는 바뀌어 있었을 거야. 근데 일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습을 중단한다고 중간에. 이게 아직도 미스테리야. 한 번만 더 쳤으면 미국은 회복이 안 돼. 해군력이. 근데 이걸 왜 중단했는지 아직도 세계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이 어떤 평화로운 방법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나라들. 그 다음에 전체주의는 아까 전에 했던 파시즘, 나치즘, 황국 신민사상과 같이 전체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대전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세계대전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나요. 일본은 전쟁 중이에요. 일본은 뭐 중? 전쟁 중이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일본은 전쟁 중일 때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통치? 근데 제가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민족 말살 통치를 외우지 말고 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려고 했을까가 중요한 거야. 일본은 뭐 중요해?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인들을, 한국인들을 일본 전쟁에 동원시켜야지. 근데 만약 한국인들이 일본이 전쟁하는데 와, 일본이 전쟁하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동원이 돼, 안 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전쟁하는구나. 우리. 그러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로 만드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일선동조론 내선일체 사상이야. 내지인과 조선인을 하나로 만드는 거지. 일선동조. 일본과 조선은 원래부터 뭐가 같아? 조상이 같아. 이게 이제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야. 그래야 조선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디에 뛰어들어? 전쟁에 참여하지. 그래서 결국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더 이상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럼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조선인이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알아? 역사 안 가르치면 돼. 역사. 이 역사가 문제거든. 이게 한국사가 문제인 거야. 이걸 배워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야. 웃으라고 한 얘긴데 이걸 배워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야 했더니 내가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지?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유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시키고 싶은데 조선인이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원이 잘 안 돼. 그래서 조선인을 뭘로 바꾸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나라 역사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미친 군인들이 집권했던 시기야. 이때는 미친 군인. 그래서 이름이 미남이야. 사사 미미. 하지마 이런 거. 사기꾼 사이또 미친 군인 미남이. 그리고 이 총독의 이름들은 사료에서 나오면 미남이 이렇게 나오면 아하 미친 군인. 사이또 이름 사기꾼. 이렇게 해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밑에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국주의 시대였죠. 1910년대는 무단통치였고요. 깡패 무단통치입니다. 무슨 무단통치? 자, 깡패에다 동그라미를 잘 쳐주셔야 돼요. 깡패에다 동그라미 잘 쳐주시고, 이때는 무슨 경찰 통치가 이루어져요? 저기 밑에 밑줄에다 이제 헌병경찰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라인에다 헌병경찰 통치. 헌병경찰은 누구를 담당하는 경찰이에요. 원래는 군인을 담당하는 경찰이죠. 그러니까 이 강압하는 이 프레스 정도가 일반 경찰과는 다르죠. 한번 보죠. 이 헌병들이 했던 일이 독립운동가 색출 처단입니다. 독립운동가를 색출 처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열단이나 이런 단체들 보면, 폭탄 던지는 단체들 보면 어디다 폭탄을 많이 던져요? 경찰서.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맨날 고문하고 이랬던 곳이 경찰서니까, 헌병 경찰들이 일을 했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폭탄을 계속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징세, 보건, 위생관리까지 다 헌병이 맡아서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세금도 헌병이 걷고 보건 위생관리를 헌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 왜 손톱을 안 깎았어? 그러면 때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잡아도 때릴 수 있어. 알겠어? 너 머리 언제 감았어? 냄새나. 이러면 때릴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헌병이 못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헌병한테 다 걸린다라는 얘기야. 모든 행정 분야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었고요. 범죄 직결례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범죄 직결례는 직결 처분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병한테 잡히잖아요. 그럼 헌병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그 때릴 수 있는 걸 언제 만드냐면 이제 태형령이라고 해서 12년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 조선 태형령도 여러분들 이제 이게 태형, 헌병은 키워드인데, 이 헌병 그 다음에 태형 이거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 태형이 원래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있었냐면 고려부터 있었다고. 이게 매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가 있었던 자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태형과는 완전히 다른 태형이에요. 이게 이제 서대문 형무소 가면 이 태형에 대해서 이 전시가 돼 있는데, 십자 형틀에다 거꾸로 매달아 놔요. 거의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고 바로 매달아 놓는 것도 있고, 이게 세워서 매달아 놓거든요. 그걸로 이제 치는데, 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소 음경의 가죽을, 소 음경 가죽을 싸가지고 여기다 안에다 납을 넣어. 납. 그래서 납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딱 치면 우리 종이 자르는 칼 있죠. 그 뭐라 그러지?
커터칼. 살이 커터칼처럼 돼. 근데 그게 잘 봐봐. 그게 납이야, 납. 그 납이 그 살 안으로 싹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럼 납이 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서 태형 맞으면 다 죽는 거야. 이건 단순히 매질이 아니야. 살이 다 썩고 이러는 거야. 한번 가면. 그러니까 이건 때려서 죽이는 거야. 때려서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전근대사 수업할 때도 곤장 얘기했는데, 제가 이 곤장, 이 장형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옷 물 뿌리고 때린단 말이야. 그 노 젓는 그 배 젓는 그 노 있죠. 노 같은 걸로 때리는 건데, 그게 한 대를 딱 맞잖아. 그러면 이 구멍에서 모든 이물질이 다 나온대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콧물 뭐 다 나오는 거야. 한 번 맞으면. 그 고통이 그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볼 때 뭐 한 대요 딱 와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건 드라마야. 한 대 맞으면 똥이고 오줌이고 싹 싸는 거야 그냥. 태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때리는 거야. 조선인에게만 적용돼. 일본인은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본인 중에 조선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거 적용이 안 돼. 조선인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거야. 그리고 경찰범 처벌 규칙이 12년에 제정되는데, 경찰범 처벌 규칙도 이 경찰이, 자 보세요. 경찰이 바로 체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현행범을 바로 체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직결 처벌권을 갖고 있는 거야 경찰이. 이거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경찰범 처벌 규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범죄 직결내 조선태형령 경찰범 처벌 규칙이 말은 다른데 다 같은 괴야 그냥.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있어야 돼. 이걸 분산시키지 말고. 이게 다 같은 보완 장치야 그냥. 그러니까 범죄 직결내 조선태형령 경찰범 처벌 규칙, 이게 그냥 다 같은 거야 사실은. 비슷비슷한 거 서로 보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연도를 외울 때 범죄 직결내는 10년, 조선태형령은 12년, 경찰범 처벌 규칙은 12년,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니까 좀만 힘 좀 내세요. 조선총독부가 설치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통감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 통감부가 이제 일제 식민지로 접어들면서 조선총독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일본 의회에 간섭 승인을 받지 않는 일왕 직속기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왕 뭐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일본 왕은 힘이 있나 없나? 그럼 일본 왕의 직속기구면 조선 총독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뭐에 간섭을 받지 않아?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분한테 일본 수상할래, 조선 총독할래? 그러면 이분이 뭐 한다고 할까? 그렇지, 조선 총독이 더 좋은 자리야. 왜? 일본 의회, 일본 수상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자기가 뭘 하려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 근데 조선 총독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일왕한테 뭐만 하면 돼? 보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야 그냥 왕. 조선 총독은. 그래서 조선 총독이 되는 사람들이 보통 일본 내에서도 어떠냐면, 일본 정치 서열 2위. 1위는 뭐야? 수상하고 2위는 총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그 안중근 의사가 쐈던 이토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야? 하얼빈에서 갑자기 시열 안창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줘. 세 개가 다 틀려. 씨. 죽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죽였던 뭐?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일본 정계 서열 2위였다고. 2위. 그 사람이 안중근한테 총 맞고 안 죽었으면 그 사람이 초대 총독이 됐을 거야 아마.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초대 총독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총독의 권한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 총독의 권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시험 문제에서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표현 안 쓰지. 그걸 어떻게 써? 일본 의회의 간섭 승인을 받지 않는 일왕 직속기구다라는 말로 써주는 거야. 구성을 한번 보죠. 자, 총독이 있고요. 무관 총독을 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관 총독이라는 건 일본 육해군
대장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전현직 대장들을. 일본 현역 대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전직 대장도 임명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정무총감. 정무총감은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총감이에요. 행정을 담당하는 총감이고 경무총감은 경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헌병 경찰 통치 시기 때 경무총감은 누가 할까요? 조선 헌병 사령관이 하겠죠. 그죠? 조선 헌병 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등호는 뭘까요? 얘가 더 세다는 거야. 왜? 헌병 경찰이 하는 일을 얘기했죠. 헌병이 안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아까 전에 거의 다 헌병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헌병 경찰 사령관이 엄청나게 힘이 센 거야. 중추원이라는 게 설치됩니다. 조선 총독부 아래에 이제 중추원이 설치되는데 이게 이제 총독부의 자문기구예요. 총독부 무슨 기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선인들 중에서 친일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추원에 이렇게 자리 하나씩 줘서 조선 총독이 이제 뭐 하려고 할 때 그냥 자문을 좀 듣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좀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기구거든. 제일 웃긴 거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중추원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슨 기구야 그냥. 형식 기구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견을 수렴할게 라고만 얘기하는 형식 기구입니다. 형식 기구. 명목상 여기에 한국인을 임명해요. 친일파 회유 목적이 있었어요. 이 총독부 그러니까 중추원 초대 의장은 자 보세요. 중추원 초대 의장은 정무총감이 해요. 근데 정무총감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사람이고 부의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정무총감은 일본인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의장이 누군지를 알면 초대 부의장이 누군지 알면 이 중추원의 성격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완용이에요. 중추원 초대 부의장이 누구라고요? 이 중추원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이러면 초대 부의장 이완용. 자, 의장은 정무총감이 맡아요. 일본인이 맡는 거야. 고문과 참의는 대부분 뭐로 구성되고 친일파로 구성된다. 그리고 부의장이 누구였다는 것도 이완용이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중추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일 처리할 때 자문을 얻는다라고만 이제 형식적으로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식적 기구고요. 3.1운동 전까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중추원의 기능을 좀 보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앞에 전근대사가 다 마스터 돼서 오신 분이 있고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일제시대는 연결되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수업은. 근데 우리나라 역대 중추원의 기능은 전근대사 수업을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못 배우신 분들은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전근대사 할 때 나중에 다시 배워요. 고려시대 때 중추원이 있었죠. 고려시대 때 추밀과 승선, 추밀 군국 기무, 승선 왕명 출납 이런 기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추밀과 승선, 추밀과 승선 이런 기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조선시대 때 중추원은 몰라도 돼요. 왜냐면 초기에만 있거든요. 이 중추원이 정종 때, 그러니까 태조 때만 있어요. 정종 때 뭘로 바뀌어요? 중추원이. 삼군부, 그 다음에 승정원 이렇게 분화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수기, 경비 등을 담당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군정은 누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조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중추원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1차 갑오개혁 때 자문기구 역할을 좀 해요. 만들어서. 1차 갑오개혁 때 무슨 기구? 자문기구 역할을 하려고 만든 기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당시에는
의회로의 개편을 시도해요. 이 중추원을 지금의 국회처럼 만들려고 해요. 독립협회가. 관선 25, 민선 25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국회처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추원의 변화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가 되면 총독부 자문기구가 되었다. 총독부 무슨 기구? 자문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일단 이 앞에 건 몰라도 돼요. 일제강점기 때 중추원은 무슨 기구였다? 자문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권 박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 박탈됩니다. 특히 이 단체 중에서 일본을 도와줬던 단체도 있거든요. 친일단체. 친일단체마저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단체는 다 용납하지 않아요. 단체는. 그래서 대표적 친일단체였던 일진회마저도 없어집니다. 일진회가 정말 개같은 단체거든요. 벌써 이름이 일진이잖아요. 그죠? 나이키 운동화를 뺏어갔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일진회마저도 폐지되었다. 공포감을 조성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조교하면서 처음에 올라타가지고 때리는 거, 그게 뭘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주 하질의 인간들이 하는 거죠, 사실. 공포감을 줘서 통치하는 거는 정말 아주 하질의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하질의 인간들. 교사들까지, 관공서 직원들까지 다 제복 입고 칼 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건데, 저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는 공학이 아니고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만 있었거든요, 거의. 이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정말 학원 폭력이, 여러분들 그 가끔씩 영화 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야. 우리 때야 그게.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맞다가 여기 중간으로 막 가면 여기 죽창에서 입이 피가 터져가지고 물컹물컹 나오는데도 때려. 근데 그거는 정말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냐면 그거는 교육과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돼. 이게 일제 잔재예요. 교사들이 제복 입고 칼 차고 수업하는. 저희 때만 해도 사회 시간 같을 때, 내가 아직도 그 중학교 사회선생님 생각하는데, 딱 들어오시면 대가리 열 맞춰 딱 이래요. 그럼 대가리 열이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야, 뒤에서 세 번째 너 오른쪽으로 잠깐 나왔는데 들어가. 그럼 의자로 옮겨서 딱 열을 맞추고 본인이 그러고 수업을 해요. 와, 이게 일제시대 잔재야. 그리고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전근대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업하면서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회초리 칠 때 어떻게 때리는지, 회초리 치는 절차가 복잡해요. 숙제를 안 해오잖아. 그럼 왜 안 해왔는지 훈장 선생님이 물어봐요, 서당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대잖아. 그러면 내일까지 해오라고 해요. 안 때리고. 근데 예를 들어 합당한 이유를 또 이게 착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놀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너는 좀 혼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럼 얘가 가서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야. 엄마, 저는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래, 넌 좀 어쩐지 요즘에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걸 회초리를 꺾어주는 거야. 그 보자기에다 싸서. 그럼 10개를 싸주잖아. 그럼 몇 대 때리라는 거야? 10대를 때리라는 거야. 딱 하나에 한 대씩. 그리고 보자기를 싸서 다시 돌려주게 하는, 그게 우리나라 교육 문화야. 그거는 즉각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다 추스려진 상태에서 교육의 매, 그건 진짜 교편이지. 근데 즉각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감정이 섞여 있는 거야. 이게 다 이때 만드는 거야.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문화들 있죠. 그 안 좋은 문화들 중에 상당 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런 잔재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학생들이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왜 안 돼? 나는 그런 게 난 진짜 웃겨요. 편히 들어도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나? 우리는 근데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라 그래? 싸가지 없다 그러지. 선생님, 그런 문화들이 다 이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강압적으로 다 열세우고. 응? 미국 대학교 분위기 봤어? 미국 대학생들 수업 듣는 거 봤냐고. 얼마나 편해. 교수들이 차렷하고 있잖아.
그리고 강의도 교수가 밑에 있고 학생들이 위에 있지. 그지? 그게 시각의 차이인 거야. 시각. 그 강의실이 맞는 거야. 알겠어? 선생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선생이 밑에 있고 학생들을 우러러 보면서 수업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응? 인기성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복과 칼을 차고 있었다. 근데 칼을 차고 있으니까 졸지는 못했겠다. 그죠? 그지? 지금 저 뒤쪽에서 자꾸 이제 신호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칼 동그라미 치세요. 자, 민족 독립운동 탄압입니다. 이 10년대에 일어났던, 이건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사 할 때 배우실 텐데, 대표적인 게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11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신민회가 이제 와해되죠. 신민회라는 단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10년 일제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탄압이 되면서 11년에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가 해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살벌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초반부터.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돼요. 토지 약탈 목적이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땅을 뺏기 위해서요. 나중에 좀 자세히 정리를 할 겁니다. 다음 단원에서.